안녕하세요. 관람객 여러분들.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타미준 건축문화재단의 이사장이자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이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건축가 이타미준은 그 지역의 풍토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 지역의 문맥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로서의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건축가 이타미준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축에 있어서 지역성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밤의 뮤지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오늘의 초대 손님, 어쩌면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현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밤의 뮤지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술관 처음 와보셨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그 건축물을 잘 만들어진 포도주에 비교도 하시는데, 네. 제가 포도주를 잘 만든 것 네, 같으세요? 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평소에 이타미준 선생님의 그 스피릿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하고 이 제주도하고 잘 어우러지게 딱 느껴졌습니다. 딱 들어와서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구석구석에서 그 약간 숨결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같은 종자의 포도라도 생산되는 그 땅의 토양에 의해서 그 다른 포도가 생산되는 것처럼 건축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건축에서 땅이나 풍토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땅이랑 풍토요? 네.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우리가 대단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건축은 제일 중요한 게 안 무너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중력을 거슬러서 그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방수입니다. 비를 어떻게 하면은 안 들어오게 막을 것인가. 사실은 풍토가 바뀌면 강수량이 달라지고, 강수량에 의해서 재료가 선택되고 그 재료에 따라서 디테일이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축이라고 하면은 그 순서대로 해서 디자인을 하면은 디자인이 그냥 문제 해결의 결과물로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그 약간 동떨어진 이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개념으로 너무 끌고 오면은,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선생님의 그 작품들은 전형적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건축을 세계를 구축하셨기 때문에 이게 잘 반영이 돼서 이 건물도 그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의 풍토를 잘 반영한 건축물을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건축물이라도 괜찮고요. 하나를 꼽으신다면? 아무래도 그런 건축의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기적 건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자라난 것 같은 그런,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는 건축을 하는 분의 대표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겠죠. 네. 네, 제주의 수많은 건축물들을 또 보셨잖아요. 네. 또 제주의 풍토를 잘 또 이해하고 만든 건축이 있다면? 그거야 정답을 정해놓고 이거 딱 답정너잖아요, 그냥. 당연히 이타미준 선생님이 제일 잘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타미준 뮤지엄의 관장이라서 또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주 건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타미준 선생님의 미술관은 오늘 세 번째 온 것 같은데, 이런 훌륭한 공간에서 또 이렇게 건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아시는 사이시잖아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학부 선배이십니다. 네. 앞서 그 풍토와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역성이란 어떤 지역이나 건축, 도시가 특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건축에 있어서 그 지역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분 한 말씀씩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축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란 정의에서부터 출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건축이라고 한 그게 사람이라고 한 것하고 떼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떼어지다 보니까 근대 건축이 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렇듯이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지역 이런 것들이 연관될 수밖에 없고 결국 건축의 근간으로서 지역이라고 한 것은 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지역성이라는 것이 이제 건축의 중요한 뭐 이렇게 하나의 그 뿌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건축은 특징이 우리가 생명은 딱 우리가 나눌 때 동물과 식물로 나누잖아요. 동물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고 식물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자리를 바꾸지 않죠. 건축물은 사실 식물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가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모바일 홈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동차를 집으로 꾸며가지고 이동하는 움직이는 집들도 만들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는 자동차지 사실 집이라고 정의 내리기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 상하수도 라인도 연결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뿌리를 내야 돼서 멈춰 있고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 지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만약에 우리가 현대 자동차를 만든다면은 이 현대 자동차는 하와이에서도 달려야 되고 시베리아에서도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곳에 적응하게끔 기계가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죠. 더운 데서는 에어컨 틀고 추운 데서는 히터 틀고 그러니까 그 형태는 사실은 그 로컬의 기후와는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져도 되는 겁니다. 환경은 기계가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제어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건축은 사실은 하와이에서도 쓸 수 있고 시베리아에서도 쓸 수 있게끔 디자인할 필요가 없죠. 그 한 곳에 딱 놓여지게 되면은 그곳에만 적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 지역에 적합하게 적응하고 진화한 형태를 가지게끔 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게 그게 올바른 건축의 방향이어서 그래서 지역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역성이라는 게 단순한 그 지역적 특성을 넘어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의 형성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성이란 무엇이고 또 지역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장님. 예, 지역성이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져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지역성 얘기를 할 때 그 동료들하고 그 눈사람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게 눈사람이 뭐냐면 여러분들 눈사람 만들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운동장에다가 처음에 조그맣게 눈덩이를 만들고 거기서 굴려가잖아요. 굴리면서 점점 그 이 눈사람의 모양도 만들어지고 또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햇빛 맞고 이렇게 녹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시대에 딱 만들어진 어떤 그 현재 눈사람을 보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 그 시간이라고 한 것이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작동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걸 내리기 위한 자연 환경, 그리고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굴리면서 더 씌워져 가지고 지역성이라고 하는 눈사람이라고 하는 지역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제주도 건축가 분들이 그 지역성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주는 땅이 주는 특별함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인지 그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 더욱 제주도 땅이 가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똑같은 공간에 그 이주 장인이 만든 아주 이렇게 세련된 이 목조 가구가 있고 그 한편에는 제주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아름다움이 과연 비교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면 이 제주괴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제주괴의 아름다움이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훈련되지 않은 그냥 아버지가 만든 괴예요. 그런 이 가구가 결과적으로 이 제주라고 하는 거의 이 미적 가치라고 한 거는 그런 어떤 일상 그리고 그냥 주변에서 얻어진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한 거를 그걸 이렇게 미적 가치 올려놔야만이 제주의 지역성에서 비롯된 어떤 이 미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주도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네. 그 건축적으로 제주라는 그 대지가 주는 매력이
네. 네. 무엇인지, 또 제주가 가진 제주만의 어떤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어떤 제주만의 정체성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따뜻하죠. 그게 저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도에 딱 오면은 이게 화산지대다 보니까 색깔이 흙이 좀 짙어요. 그게 이 한반도에 일반적으로는 약간 흙 색깔이 좀 약간 밝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오면은 뭔가 더 차분한 그런 약간 눌러주는 우리 수채화 그림 그릴 때도 밑에다가 제 기억이 항상 미술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밑에 바탕을 좀 어두운 색으로 칠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딱 눌러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로 보면은 약간 일본하고도 비슷하기도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화산재 때문에. 근데 이게 원래 제주도의 태생적으로 가운데 한라산이 분할을 하고서 이 용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순상 화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제가 느끼는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울어진 땅에 서 있으면은 거기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낮은 쪽을 향해서 몸을 틀어서 앉게 되거든요. 방향성이 그렇게 생기죠. 거꾸로 서 있는 것보다도 광장 같은 경우도 시에나 광장 같은 경우가 기울어져 있으면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바라보게 사람이 앉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풍토 자체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라산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앉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두 가지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하나는 수평성이 강조되는 랜드스케이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서울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육지 땅에서의 풍경과는 좀 다르게 수평성이 강조되는 그런 풍경의 구도가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냥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제주도는 조금 더 구심점이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제가 제주도민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단결되는 모습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게 약간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지형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구 밀도가 일단 낮으니까 모이기도 어렵고, 그것이 평지로 돼 있거나 분지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항상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사회의 특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또 지역성을 이야기할 때 또 이타미준의 건축을 많이 예를 들잖아요. 두 분이 보시기에 특히 이타미준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 뭐냐면은 이타미 선생님의 이 건축적 성장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책을 여기서 사서 봤습니다. 어떤 건축의 근본, 어떤 이 밑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출발하신 건축가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 사조나 이짐이 아니고, 이짐에 이런 게 빠지지 않고 그냥 어떤 땅이 주어지면 그 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회를 이해하고 건축의 근본에 이렇게 충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적인 건축이 만들어진 것이지, 지역적 건축가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놓고 활동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절대 있습니다. 아니죠. 네. 이타미준의 건축 활동에 있어서 지역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지역성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라기보다는 어떤 건축 사상의 뿌리가 된 기본으로 항상 코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셨거든요. 지역성이라는 게 아까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지역을 떠나서 자연 환경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사람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의식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항상 건축 사상의 기저에 깔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사상의 뿌리를 내려서 본인만의 미감각 그리고 시대 정신을 더해서 건축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죠. 조금 더 이타미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타미준의 말년에 이 대표적인 작품들을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남기셨어요. 제주도를 굉장히 사랑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또 건축가라는 직업은 클라이언트가 또 일을 줘야
또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운 좋게 사랑하는 제주도라는 그런 이 땅에 또 클라이언트의 의뢰가 와서 많은 대표적인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죠. 그래서 이타미준의 그 수많은 작업 중에서 각자 어떤 작품이 가장 좋으셨는지 또 어떤 점에서 좋으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요? 네. 겹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를 고른다면은 저는 방주교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태미준 선생님 작품 보면은 이제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가장 티피컬하다고 볼 수 있는 되게 험블한, 그죠? 되게 소박한 그런 가장 원초적인 지붕의 형태인데, 그 지붕의 형태를 방주교회를 보면은 한쪽은 그냥 수평으로 가고요, 한쪽은 약간 꺾어져 있어요. 본당 쪽으로 쭉 가다가 한번 꺾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좀 생각이 전통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그거를 약간 비틀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 건축에서는 지붕을 쓸 때는 기와를 쓰지 않습니까? 당시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기와가 거의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수 재료였으니까 기와를 썼는데, 현대에는 굳이 기와를 쓸 필요가 없죠. 금속을 써도 되는 거니까 그걸 쓰고, 그걸 일부러 저 삼각형 패널을, 금속 패널을 방향을 막 여러 방향으로 틀어서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거는 저게 물고기 비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윤슬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제주도 바다를 보면은 약간 잔잔한 바다를 볼 때 반짝반짝하게 하는 윤슬 같은 느낌이 좀 나서, 이거 자체가 이게 물 위에 있는 또 하나의 방주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은 그 위에 또다시 물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났고, 그래서 구석구석을 보면은 물론 뭐 디테일도 너무 훌륭하고 제주도에서 구하는 재료를 쓰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구석 너무 보면은 아름다운 장인 정신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되게 자유로운 거를 볼 수 있어 되게 좋았고요. 저는 아까 그 주제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타미준 선생님을 저는 건축가로서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타미준 선생님을 작품으로 느낀 게 아니고, 사실 이타미준 선생님 알기 전에 유이와 소장님을 먼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제가 그분의 인생을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라이프를 갖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건축 작품을 만드는 이타미준 선생님보다도 한 인간 이타미준 선생님에 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되게 내적으로 갈등을 많이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저는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루이스 칸 건축가 보면은 되게 고뇌하잖아요. 근데 이타미준 선생님은 태생적으로 제1교포라는 게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면 되게 한국적이고 한국의 미를 추구하는데 일본말을 편안하게 쓰시는 분이고, 계속 성장기에 봤던 거는 일본의 자연 풍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가 딱 아까 제가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일본과 되게 비슷한 풍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주도를 봤을 때 말하는 사람들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풍경은 일본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되게 묘한 하이브리드적인 거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제일 매칭되는 땅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기에 또 제1교포시죠, 그 건축주분도. 그러니까 되게 그 땅과 건축주와 건축가가 약간 그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를 가지려고 하면서도 새로운 걸 만들려고도 하고, 내 안에 갈등들, 그리고 엄청난 욕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그걸 보면은 작품 속에서 개인적인 그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와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좌절과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뚫고 나오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도 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일이 없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현대미술관에서 이타미준 개인전,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전시가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과천 현대미술관에 가서 그걸 찾아가서 전시장을 본 적이 있어요.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 보면서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이 그래도 결국에는 뭔가를 남기시고 가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되게 건축가로서 저는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분이고, 그 삶이 그대로 건축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맞는 도화지를 찾은 게 이 제주도라는 땅인 것 같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거를 딱 꽃피울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지금 타이밍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동경에서 태어나시기는 했는데 어린 시절에 몸이 굉장히 약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장남만큼 무조건 살려야 된다. 건강한 환경에서 저희 이제 할아버지의 고향이 경남 거창이셨거든요. 거창처럼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이 아이를 키워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시즈오카에 있는 시즈오카현이죠. 시즈오카현의 시미즈라는 곳으로 이제 모든 가족이 다 그곳으로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도청에 그 회의를 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시즈오카랑 제주도가 자매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아버지도 이 제주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추리해 주신 것처럼 어린 시절에 그 시미즈 바닷가 앞에 그 동네를 같이 오버랩 시켜서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양건 소장님, 네. 저는 이제 그 뭐 포도 호텔인데요. 저는 이제 이따미준 선생님 뭐 어느 작업보다도 포도 호텔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작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제주 건축에서 궁극의 이 공간이 어디일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라. 가장 제주에서 아름다운 건축에서 아름다운 공간, 포도 호텔의 그 식당 제일 끝에 코너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딱 앉으시면은 이 밑으로 펼쳐지는 이 제주 풍광과 이 옆으로 보이는 이제 그 이 포도 호텔의 처마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이렇게 내가 제주에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공간적인 어떤 그 이 감동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건축가로서 이제 제가 그 여기 제주도 건축가들 계시지만 이분한테 이제 그 배운 것을 배웠다고 봐야 되겠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자연과 건축이 일체화된 건축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많이 세우죠. 뭐 그 역사 이래로 많은 그 건축가들이 목표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구법으로 풀어낼 건가의 하나의 그 사례를 보여준 것이 포도 호텔이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그룹핑 지어진 이 클러스터로 이렇게 딱딱 객실들이 묶어주고요. 그 사이사이에 그 열려요. 그 열린 사이사이에 뷰타겟이 탁탁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집은 비록 여기 있지만 이 저쪽 삼방산이라든가 저쪽에 오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걸리면서 이게 그 주변 환경을 다 아우르는 주변과 일체화된 그런 건축으로 이게 승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주 건축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깨우쳐 준 거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제 건축하면은 주어진 사이트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공간적인 어떤 그 이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좀 더 멋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건축이 아니고 풍경을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작업이죠. 저도 다음 질문을 또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타미준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그 작품 활동을 하시고 작품을 남기기 시작한 게 1990년대 말부터거든요. 그때는 제주도가 개발 붐이 일어나기 전이었었고, 그래서 어떤 그 이타미준의 건축이 제주에 끼친 영향이라든지 그 당시 지역 건축가들이 이타미준을 어떻게 평가했을까가 사실은 궁금해서 그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 건축가였으니까 처음에 놀랍죠. 일단 뭐가 놀랍냐면 도대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자료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포도 호텔보다 조금 더 먼저 지은 게 이제 그 핑크스 클럽하우스인데 클럽하우스의 주재료가 뭐냐면 레드 트라버틴이라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아이보리 계열의 레드 트라버틴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레드 트라버틴을 내장재로 쓰는 그 파격적인 어떤 실험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철제로 그 주조가 된 어떤 패널들 이런 거는 뭐 제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 이 재료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제주 건축가들한테도 이타미준 선생이나 우리 그 저기 다다완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 건축을 만들었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분들의 선을 만드는 방식을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마선을 한번 보세요. 처마선이 상당히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스케치가 있었을까를 상상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디테일 그리고 그 디테일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했고 그런 것들이 시대를 열어준 어떤 레퍼런스가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가 이타미주는 건축이란 그 지역의 고유한 풍토와 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작가의 미감각과 시대 정신을 더해야 한다 하셨는데 건축을 통해 이타미주는 제주를 어떻게 해석했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건축가가 무슨 작업을 할 때에는 어쨌든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작할 때에는 딴 게 없고 자기를 그 창작의 프로세스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창작의 프로세스에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전지적 시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피터 아이젠만 같은 건축가들이 있어요. 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한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은 건축물은 내 피조물이라고 딱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그 합리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딱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를 안 집어넣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약간 서양적인 관점이죠. 전지적 시점에서 보는. 근데 동양이나 극동아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1인칭 시점에서 모든 걸 보거든요. 주변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타미주 선생님은 그 어떤 건축가보다도 그 땅과 거기에 있는 사회의 풍토와 이런 것들하고 그걸로 뭘 작업을 하시는 분 같지는 않고요. 그걸 재료 삼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나를 넣어서 나의 고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재료가 재해석돼서 나오게끔 작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재해석이 맞는 것 같고 제주도를 어떻게 본인의 그 어떤 생각으로 소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언어로 한 게 아니고 작품과 그 선택된 재료와 그 재료에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 하는 구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사실은 건축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타미준이라는 건축가를 제가 아버지로서 만나고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는 건축가죠. 아마도 제가 같은 건축 설계를 하더라도 제가 건축가 이타미준을 존경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2001년도 포도호텔 그 현장 감리부터 제가 투입이 돼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그 국내에서의 프로젝트들을 다 저희 실무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해왔죠. 저도 제가 이제 50이 됐는데요. 제가 아버지의 그 실무자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제가 30대 초 그리고 40대 초반 그 정도의 나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나이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의 나이에서 그 건축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의 사상과 건축 작품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근데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때 이런 얘기였구나. 제주도를 본격적인 무대로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재료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유로운 나의 그 시대 정신을 경비한 추상의 어떤 형태 그리고 대지를 캠퍼스 삼아 어떻게 보면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현대미술을 건축으로 끌어 안으신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를 좀 구상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풍성 미술관이 아마 그 건축가 이타미준의 인생으로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자연이 무엇일까? 자연을 콜렉션하는 미술관을 만들면 그러면 너무 멋질 것 같다. 그래서 자연을 대표할 수 있는 물, 바람, 돌 이 세 개를 컬렉션을 한 거예요.
워낙 제주도를 사랑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제주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어떤 부분들이 제주도의 매력인지를 너무나도 신체로 체득을 하고 공감을 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마치 그 서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어서 짜잔하고 내놓듯이, 그래서 이타미준의 그 건축에서의 작품이 제주의 풍토와 잘 어울리고 또 수풍석이라는 또 미술관, 그리고 포도호텔이라는 그 제주의 풍경과 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잠깐 네. 수미술관 제가 보여주시면은 저는 이 작품이 저는 이타미 선생님을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건물하고 온양미술관인가요? 그 두 개가 저는 이타미준 선생님의 사고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수미술관은 보면은 이제 안도도 그런 비슷한 걸 했죠. 뭐 타원형이 되고 수공간이 있는 게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이타미준 선생님 작품은 밑에는 사각형이고 위에 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상으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도형을 똑같은 포인트에 오버랩 시켜놨거든요. 저 코너 보시면은 이렇게 탄젠트로 만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벽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도형을 하나로 오버랩 시켜서 만든.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이 두 개가 하나가 안에 이렇게 멀티 페르소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온양 미술관도 보시면은 되게 재미난 게, 이게 뭐 거북선을 생각하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오는 느낌은 뭐냐면 위에서 보는 지붕은 이것도 타원이에요. 타원으로 돼 있는 박공지붕이고, 밑에는 우리 전형적으로 그냥 우리 미음자로 돼 있는 회랑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사각형과 타원이 또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이게 예를 들어서 동대문 DDP를 만든 자하지드 같은 사람이 설계를 하면은 이 타원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몰핑이 되면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은 두 개를 그냥 갖다 붙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두 개를 충돌을 시켜요. 그러니까 본인 내부로 봤을 때에도 뭔가 이 하나로 된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 충돌되는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이 그냥 건축으로도 그대로 그냥 던져 놓는 거죠. 그 충돌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깜짝 놀라는 게 그 모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관계항, 조음, 대비, 조화, 이런 표현들을 사실 형태적으로도 그 재료적인 면에서도 차용을 하셔서 건축 설계를 또 하신 부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제주 풍토를 사랑하신 것도 있죠. 이 자연 자체의 그 제주도를 사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이 건축들이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건축은 이 자연에는 사실 되게 변화가 많죠. 끊임없이 바뀝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해도 아침에 떠서 계속 시시각각으로 움직이고 지고, 바람도 불고, 뭐 비도 내렸다가 뭐 날씨도 바뀌는데, 자연의 문제는 너무 천천히 바뀐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산업화된 사람들은 초단위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뀌지 않는 것들은 인식을 잘 못해요. 아주 슬로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좋은 건축물은 그 미세한 자연의 변화를, 아주 느린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공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바람의 그 풍미술관, 거길 딱 가면은 그게 이제 바람이 통과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루버가 해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그 빛의 앵글이 달라지잖아요. 그 내가 방문하는 그 시점의 시간과 혹은 그때 구름이 얼마나 끼었는지에 따라서 그 공간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자연을 해석해 주는 일종의 번역해 주는 트랜슬레이터로서의 건축, 그런 거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